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민사집행법 판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 104쪽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이고요. 오늘 13강 차례죠. 13강. 제목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판례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선 유치권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유치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성립돼야 되겠죠.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치 목적물은 물건과 유가증권인데요. 그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성립 목적의 두 번째는 그 유치물을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유치물을 계속 점유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점유해야 된다. 그런데 점유가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이 소멸되겠죠. 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변제기에 도래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 성립이 되려면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4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치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 성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건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04쪽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대법원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6가지 법원이 있지만 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이 바로 되겠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관은 현재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구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모두가 사건의 판결에 참여했던 그런 사건이고,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말이죠, 상당히 긴데요. 시시비가 이제 엇갈린 그런 내용인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체납처분 압류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압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요. 무슨 근저당권자가 무슨 의무경매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 이 소유자가 세금을 못 냈어요. 그럼 우선 일반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근저당일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소유권자가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 금융기관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했어요. 이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갑부에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가겠죠. 의무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등기부상에 의무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되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 소유자에게 이 물건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이거 서류를 송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송달하거나 또 등기부상에 의무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압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는 등기부상에 의무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고 이 물건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네. 단지 등기부라고 하는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만 되었을 뿐이지 압류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이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오늘 이 사건은요. 그러면 이때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판례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똑같은 소유권 이전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된 건 없는데요. 여러분 세금 못 내면 국가가 뭐 하죠? 압류합니다. 압류.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여기 1번에서는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자가 그 유치 목적물을 점유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건 여러분 판례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게입니다. 요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법. 그런데 이 물건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람이 국세를 못 냈습니다. 국세를 못 내게 되면 국세는 무슨 법입니까? 국세징수법이죠. 우리나라 국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잖아요. 이 국세는 우리나라 국세는 12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2가지 세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개인이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 소득세가 있고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 법인세가 있고요. 또 부가가치세라는 거 있죠. 모든 물건 소비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부유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겠죠. 또 뭐 개별소비세라든가 또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지세 등등등 이런 세금들이 국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해마다 개인 사업자들은 5월 1일부터 매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5월 30일까지 세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고요. 또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안 내게 되면 국가가 여러분한테 신고 안 했다고 20% 가산세를 물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내면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때까지 이제 안 내면 독촉장이 오겠죠. 또 언제까지 내라고. 이렇게 독촉장을 받고도 안 내게 되면
국가가 뭐 합니까? 여러분 재산을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압류와 여기 있는 일반 부동산의 이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요거와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세금 안 냈으니까 이게 체납처분 압류가 된 겁니다. 체납처분 압류가 된 겁니다. 이 체납처분으로 인해서 세금 못 내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유치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압류가 되기 전에 그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아니면 압류가 된 이후에 그 압류된 물건을 이제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등기 후에 공매 공고가 떨어집니다. 공매 공고요. 그러면 공매 공고를 기점으로 해서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이 두 가지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분쟁이 있었어요. 판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체납 처분이 돼가지고 압류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된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는 데서 이걸 이제 공매 공고가 떨어집니다. 이때 공매 공고가 되기 전부터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부 대법관들은 압류가 되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대법관 13분이 원래는 이제 현재 법원 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요. 이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13명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점유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 아니다. 압류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말 이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매 공고를 하기 전부터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매 공고가 되기 전부터만 압류 이후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104쪽 보시기 전에 여러분 105쪽에 제가 참고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유치권은 민법 320조부터 328조까지가 나와 있죠. 320조 유치권 내용 나왔죠?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치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치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83조 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이거 이무경매 개시 결정이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인데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압류를 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이 소유자하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관리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3항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이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면 4항 나왔죠?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될 때, 채무자에게 의무경매 개시 결정했다고 결정이 송달될 때, 94조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될 때, 말은 94조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될 때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부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제일 밑에 보실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세징수법은 24조에 국세징수법 24조입니다. 국세징수법 24조. 24조는 뭐냐? 압류입니다. 압류. 국세징수법 24조가 압류인데 거기 볼까요? 세무서장은 다음 각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번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그죠? 세금을 납부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국세청은 뭐 하겠다는 거지요? 세무서장은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2항입니다. 14조 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압류했다는 거예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류 전부터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된다. 압류 이후에 공매 공고가 되기 전부터 여기서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된다.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시사항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04쪽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 압류한 거는 경매보다는 뭐지요? 공매죠, 공매. 그러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겁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유치권이죠.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랬습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압류가 된 상태에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를 했다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압류 전부터 점유하는 게 아니라 압류 이후에 공매 공고 개시되기 전부터 점유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판결 요지 볼까요? 다수 의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함으로, 그렇죠. 민사집행법에서는 의무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함께 압류가 결정된다.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 절차인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그렇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경매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 절차인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여러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경매가 개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공매 절차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공매 공고가 된 이후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매 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갈 것이다. 별개 절차. 별개 절차. 민사집행법에서는 의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는 압류만 되었다고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압류된 이후에 공매 공고가 되어야만이 등기부상에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렇죠.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 절차에서 이를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요거하고 요거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경매 개시결정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똑같은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별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또한 아니다. 해가지고 밑에 대법관 신영철, 민영일, 박보영의 거기 밑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 이분들은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가 되기 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론, 판결 요지는 압류된 이후에 공매 공고가 되기 전에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반대 의견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는 압류로서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압류권자가 체납처분 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으로서 공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압류가 되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지, 압류 이후에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대법관끼리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압류 이후에 그 유치권을 목적물을 점유해도 결과적으로 공매 공고되기 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대법관끼리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보충 의견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인데 오늘 짜투리 시간에 결론을 내려드렸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조직법이 있어요. 그렇죠? 정부조직법도 있고 법원조직법도 있는데 법원조직법은 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은 제1조부터 82조까지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에 법원의 그 조직은 법원의 종류는 6가지가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이 있다. 그리고 대법관을 포함해서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은 14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대법관의 임기는 몇 년이냐?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중임을 할 수가 없고요. 대법관도 임기는 6년이지만 대법관은 뭐가 가능합니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인데 6년 지나고도 연임이 가능하니까 12년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대법원에는 대법관만 있고 나머지 법원에서는 법관이 누굽니까? 판사가 되겠죠. 판사의 임기는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니까 20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장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 퇴임 나이는 70세까지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정년 퇴임이 65세까지 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해가지고 제청으로 인해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인해서 역시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 당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현재는 14인인데 그때 13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그런 보충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사건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압류 이후에 공매 공고 되기 전부터 점유했다면 유치권은 성립이 된다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